아무튼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본 취지에 맞게끔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그 채권 발행 관련해서 보려면 여기 일단은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해서 일단 볼까요? 이렇게 똑같아. 공모주 들어가듯이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서 IPO 공모 탭에서 증시 캘린더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다 나오는데 공모 BW도 나와요. 여기 보면은 어디냐 시스워크 발행했죠. 시스워크 여기가 이게 시스워크에 잘 안 보이시나요? 시스워크 돼 있을 거예요. 시스워크. 시스워크를 눌리게 되면 여기 이제 쭉 나오죠. 7회차 BW가 되고 300억 발행이구나 나오고 전환가 오늘 확정됐어요. 1215원. 잘 안 보여도 제가 읽어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전환가액 조정은 70%까지 가능하고 이자 지급은 1%, 만기 보장 수익률은 4%다. 이렇게 일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시스워크는. 근데 이제 우리가 채권을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분석할 때, 자, 오랜만에 나왔어. 채권을 분석할 때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초님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분석 방법이에요. BW 분석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뭐다 분석 방법. 저는 이 손글씨 적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글씨 진짜 좋은데 여기선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자 여기서 일단은 제가 일단 간략하게 먼저 개요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쭉쭉 세부적으로 볼게요. 일단은 채권을 분석하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리니, 그러니까 그 공모주 처음 들어가는 주린이처럼 채권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봐라. 이 정도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내가 채권을 공부하려고 할 때 이 영상 보고 여기서 다루는 요소는 내가 꼭 한 번쯤은 짚어보고 이 채권의 투자를 고려해보자. 의사결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크게 5가지를 일단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뭐 기업의 그런 재무 구조를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지만 최대 주주 보세요. 최대 주주. 주식회사의 주인은 제가 대표이사인 제가 아니라 주주 여러분들입니다. 개개인이 이 기업의 주인입니다. 이거 헛짓거리인 거 알죠? 헛소리인 거 알죠? 진짜로 아무리 그렇다 한들 최대 주주가 진짜 주인이에요. 기업 주식회사의 주인은. 그래서 최대 주주가 누군지를 보고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꼭 진행하셔야 되고 이와 더불어서 그룹 관계도를 보셔야 돼요. 뭔가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라 그룹사에 속해 있는 한 계열사라면 이 계열사가 그 총 그룹 관계도에서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뭔가 유사시에 그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되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로도 파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 회사에서 많이 다뤘던 두산을 보면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로 넘어가고 막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으로 편입되고 이러기 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두산 밑에 두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중 밑에 여기 두인이 있었고 두인 밑에 이제 그 밥캣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 두중 밑에 똑같이 두산건설이 있었어요. 두산건설이.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지만 얘가 중간 지주회사로 얘가 실질적인 이제 핵심 역할을 했거든. 그래서 두중이 망하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셨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중이 아마 2020년 5월 4일이었을 거예요. 큰 이슈가 있었고 아무튼 부도가 난다 했는데 얘는 부도가 안 날 거다라고 봤던 게 이제 이런 이슈. 그 다음에 뭐 두산중공업이 기간 산업에 속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러한 이유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룹 관계도는 꼭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송글씨 좋아하니까 뭘 하지 마요. 우리 천천히 가자고. 우리 초님들 저랑 천천히 가요. 아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로 이제 당연히 그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 주주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언제 바뀐 게 있으면 언제 바뀌었는지 이력도 함께 꼭 보셔야 되고 사업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추가되고 제외되고 주력 사업이 바뀌고 이래요. 그래서 사업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력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자,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 재무제표를 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맞죠? 이렇게 그 손익계산서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핵심이긴 한데 얘도 처음에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1번, 3번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기업
매우 정말 큰 누가 들어도 다 아는 기업이라면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좀 그 중요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룹 관계도는 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익히 들었을 때 잘 모르는 기업이다. 대부분 BW나 CB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최대 주주도 재무제표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꼭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냐? 재무제표로 이제 재무 건전성을 딱 봐. 근데 이걸 다 보고 나서도 하나 더 체크해야 돼요. 뭐 현금 유동성을 체크해야 돼요. 유동성도 같이 체크해야 돼요. 이거 뭐 흑자도산 하는 애들도 있잖아. 다 좋은데 유동성 관리를 못해서 도산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요것들을 꼭 같이 봐주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다 보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괜찮아. 이제 부도는 안 날 것 같아. 부도는 안 날 것 같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하물며 그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극히 희소하지만 있을 거라고. 그것처럼 자, 다섯 번째, 우리 그 잠재되어 있는, 우리가 분석한 내용 토대로 했을 때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대비 금리 매력이 있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보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방금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울게요. 자, 일단은 그래서 시스웍이 발행을 해요. 시스웍 7BW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봤고. 그 최대 주주를 살펴보려면 어디서 봐야 되나? 어디서 봐야 되는지는 간단하게만 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에다가 일단 다트 들어가서 시스웍을 쳐요. 똑같아. 그럼 여기 투자 설명서 들어가도 되고, 저는 그냥 반기 보고서 이쪽 보거든요. 이제 투자 설명서가 뜬 제일 최근에 그 사업 보고서를 봐요. 그럼 여기에 뭐 최대 주주 다 나오겠지.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여기 최대 주주가 지금 BBB라고 되어 있습니다. BBB라는 애가 최대 주주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했어. 그럼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한 다음에 잠깐만 어디 갔냐? 인지를 한 다음에 제가 뭐다? 이력도 같이 보라 그랬죠. 그래서 BBB는 맞는데 그럼 얘가 언제부터인데? 자, BBB 최대 주주가 얼마 갖고 있는지도 보세요. 그러면 14.52%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이 날아간다. 부도가 났다고 했을 때 종이 쪼가리 되는 부담도가 타격이 커요. 지분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얘는 좀 유사시에 살리려고 노력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최대주주 비중이 지분이 한 8% 9%밖에 안 된다. 이러면 그 기업이 날아간다 한들 만약에 100억짜리가 날아간다고 했어도 나는 6%니까 6억만 나한테 타격인 거야. 그러면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유사시에 막 내 돈 들여가지고 막 노력, 에너지 쏟아가지고 살리려고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중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분율을 봐야 돼. 14.5이면 그렇게 막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BBB라는 애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하겠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고 언제 됐는지도 봐야지. 일단은 그 최대 주주인 BBB의 최대 주주는 최재규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실질적인 그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최재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다 알아주면 좋아요. 최대 주주 변동 사항 나오죠. 이거 사업 보고서에 이거 여기 7번째 주주에 관한 사항하면 다 나와요. 최대 주주는 2020년도 9월 5일에 바뀌었네.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제 1년 채 됐네. 그러면은 BBB가 아니라 시스웍이라는 기업이 2020년도 9월 5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는지, 많이 안 바뀌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시스웍이라는 걸 예전에 분석했는데 2019년도, 20년도에 막 실적이 괜찮았어. 근데 21년도에 깨졌어. 그렇게 했을 때 뭐 이게 일회성 이슈인지 이게 뭐 전방단 산업이 안 좋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이 기업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 2020년도 9월 5일이라는 그 시점을 딱 기억해두고 이 전과 후의 그런 변동에 대해서도 한번 주의 깊게 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다. 됐죠? 그러면 일단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을 해두는 거라. 여기다가 자 최대주주 일단 여기 최대주주예요. 최대주주 자 최대주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뭐다? 일단은 BBB라는 애다. BBB라는 법인이고 최재규가 대빵이다. 근데 얘가 14% 정도 갖고 있어서 지분은 작네? 그럼 이거 약간 위험하네. 마이너스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언제? 2020년도 9월이었나요? 9월 5일에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면 이때 전후로 해서
한번 또 변화가 크게 있었는지 꼭 살펴보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끝나면 안 되잖아. BBB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얘가 실체가 진짜로 있어서 정성적으로 괜찮은 애인지, 아니면은 작전 세력에 많이 동참하고 예전에 막 여러 코스닥 기업 죽인 이력이 있는 뭐 기업 사냥꾼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보는 게 똑같죠. 여기 시스워크 이제 말고 그다음 다시 다트에 들어가서 이제 BBB를 쳐보는 거야. BBB. 여기 2020년도 감사 보고서 있죠. 21년도 감사 보고서는 20년도에 나올 거니까 여기 가서 이제 보통 주석 들어가면 여기 기본적인 거 어떤 회사인지 나와요. 그래서 BBB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10월 21일에 설립됐으니까 이력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의료기기 연구개발하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네이버에다가 쳐가지고 정성적으로 얘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뉴스 이런 거 찾아봐야 되고, 이런 걸 찾아본 결과 제가 보니까 이 BBB라고 하는 애들은 진단키트, 의료기기 중에 진단키트 이제 만드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만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제가 찾았는데, 마크 B 플랫폼. 자, 안 보여도 그냥 쓸게요. 마크비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진단키트 카트리지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의료기기 쪽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BBB랑 시스워크랑 뭔 관계지? 얘는 이제 의료기기라고 하는데, 그럼 뭐다? 이제 시스워크 그럼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앤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된. 자, 그룹 관계도는 똑같아요. 뭐 시스워크 있고요. 그죠? 시스워크. 이 밑에는 뭐 있는지 아직 몰라. 여기에 BBB. 이렇게 있네, 맞죠? 그룹. 그 뭐라노, 이걸? 계열 관계도 그룹. 지배구조. 그룹 지배구조. 자, 지배구조 한번 이렇게 그룹 지배구조 여기다가 이제 그려놓을 거예요.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뭐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볼 거다. 자, 사업의 내용에서 이제 어떻게 보냐? 사업의 내용은 똑같아. 항상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거 뭐 다 뭔지 알겠죠? 다 똑같은 데만 활용해요. 여기에 가면 이 사업 보고서에 똑같이 여기 보면은 2번 사업의 내용이라고 있죠. 이거 쭉 보면 시스워크이 어떤 기업인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돼. 시스워크를 쭉 보면 되는데, 시스워크에서 내용을 봤어. 시스워크를 보니까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그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쪽 클린룸 장비 만드는 데요. 클린룸 장비 만드는 데요. 클린룸 장비. 그래서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신성 ENG나 원방테크 쪽에다가 납품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 신성이 엔진이랑 원방테크가 어디로 내냐면 이제 LG전자라든지 뭐 삼전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차 벤더고 얘네들은 뭐다? 2차 벤더.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고 2차 벤더니까 1차 벤더도 실적 변동성이 큰데 2차 벤더면은 실적 변동성이 엄청 크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실적 변동성이 너무 큰데 그러면서 BW나 CB 발행하는 제가 재무구조가 안 좋은 애들이 많이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딱 봐도 반도체 업황 괜찮긴 했는데 디스플레이 업황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전방단의 경기 악화로 얘네들 실적이 이번에 깨졌구나. 그러면서 현금이 필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BW로 발행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를 수 있어.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어.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반만 맞아요. 다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2차 벤더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매출 관련해서 사항이 나온 거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쪽이 이제 장비 쪽이에요. 장비 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 매출액, 여기 보면은 장비 95.17%, 142억, 187억, 95% 거의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워크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 장비 실적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까지. 근데 이까지 보시면 되고, 기타로 해가지고도 조금 있네. 이제, 기타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인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우리가 사업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 신규 사업이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촌님들이 직접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자, 제가 이력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신규 사업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뭐냐?
그러니까 이유 없는 발행은 없어. 이유 없는 발행은. 하마터면 사기를 치고 싶어서라도 발행을 하는 그 이유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2021년도 3월에 무슨 사업을 추가하냐면 바이오를 추가합니다. 좀 이상하죠? 바이오를 추가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여태 주총 정기 주총인가 그랬거든요. 이 주총 때 뭘 하냐면 사채 발행 한도를 올려요. 연초 때 이미 작업을 해놨어. 그러니까 바이오 딱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말이 딱 떨어지죠. 2020년도 9월에 BBB가 들어왔고 전혀 관련 없어 보였던 이 시스웍이라는 회사에 뭘 했다 지금 2021년도 3월에 바이오 산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를 했다. 최대 주주 이 BBB의 사업을 이 시스웍이랑 같이 할 거다.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아마 이거 할 때 신규 사업이니까 돈 많이 들 거니까 채권 많이 발행해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채 발행 한도도 올리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채 발행 한도 이제 그럼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트 아까 그 사업 보고서 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구나.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볼 건데 저는 이미 한번 봤으니까 미리 한번 다시 돌아올 거예요. 미리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 더 있어요. 투자로 사업을 몇 개를 두 개를 더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BBB가 최대 주주가 BBB로 바뀌면서 의아했던 게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기업의 그 지분을 엄청나게 샀고요. 필로시스라는 기업의 지분이나 메자닌도 엄청나게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한번 더 이 사업의 내용을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 근데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만 왔을 때 저는 공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이오 우리가 신사업을 할 거다. 이제 졸라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말한 게 있지.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돈 쓸 계획이 있다. 자, 이거 그냥 공시에 다 해놨어요. 바이오 사업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영위할 건데,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일단 대부분 나갔을 거고, 자, 여기. 2021년도에 261억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 100억 정도 더 쓸 거야. 그래서 지금 100억 정도 빼면은 그래도 한 370에서 400억 정도는 우리가 현금을 좀 쓸 것 같다. 이제 이렇게까지 안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다? 바이오 사업을 신사업으로 하면서 우리 자금 많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까지는 공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쭉 볼 때 돈은 많이 들어갈 거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이랑 채권 투자자 입장이랑 좀 달라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 성장률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냥 단순 클린룸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2차 벤더 업체가 기대 성장률이 높은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기대 성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높은 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나중에 잘 됐을 때 수익이 엄청나게 날 거니까. 근데 채권 투자자 입장으로 우린 지금 채권을 보고 있으니까 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좋은 요소가 아니거든. 왜냐면 채권 투자자는 신사업 안 하고 그냥 하던 사업 계속하면서 돈 많이 투자 많이 안 하고 그냥 사업으로 계속해서 돈 잘 벌어가지고 내 채권 이자 또박또박 주면서 그냥 만기 때 잘 상환해주면 그게 최고야. 왜냐면 얘네들이 바이오가 되게 잘 돼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잘 간다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게 득이 없거든. 그잖아요. 이게 BW 말고 그냥 일반 채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굳이 이것도 역시나 뭐다? 마이너스 요소. 플러스 요소는 절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일단 한번 보고 바이오까지 신사업으로 들어가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끝낼 수 있어. 2번까지 사업의 내용까지. 아시겠죠? 사업의 내용까지는 이제 끝낼 수 있는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깊이 있게 보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무제표를 이제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그 요약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재무제표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말씀드릴까요?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개별 재무제표가 있고 아니면 별도 연결 재무제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회계 정책상으로 나는 이제 여의도 촌놈인데 여의도 촌놈 밑에 여의도 차도남이라는 기업이 또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의도 촌놈만 봤을 때 여의도 촌놈 수익은 얼마 되지 않아. 근데 여의도 촌놈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의도 차도남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식이 활개치는 거지. 실적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여의도 촌놈 니를 분석하고 싶은데 니는 실질적으로 이 여의도 차도남이랑 너무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의도 촌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의도 촌놈 차도남 같이 보여달라고 하는 게 연결 재무제표예요. 그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고, 근데 이 연결 재무제표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를 위해서 여의도 촌놈 차도남 같이 보여주는 게 맞긴 한데 여자들한테만 인기 많고 나는 남자고 여의도 촌놈 니만 딱 해가지고 그 상태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공시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차도남이랑 연결해서 보는 건 연결 재무제표라 그러고 연결 이제 재무상태표고, 여의도 촌놈만 이 딱 나만 보여주는 거를 별도 재무제표라 그래요. 그 개별은 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여의도 촌놈이 여의도 차도남을 갖고 있었잖아. 근데 나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연결로 뭘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밖에 없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개별 재무제표라 그래요.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 그 다음에 별도 연결 재무제표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는 건데, 이 기본적으로 뭐 개별만 있으면 개별만 보면 되고 연결 별도 있으면 이 연결 별도의 요약 재무제표를 먼저 좀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들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세부적으로 보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재무제표를 깊게 보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한번 인지를 해두시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자 별도 기준, 연결 기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촌님들 봐봐요. 내가 아까 여의도 차도남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연결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여의도 촌놈도 대따 크고 여의도 차도남도 대따 커. 근데 여의도 촌놈이 그래도 핵심이긴 해. 아니, 같이 보여주는 게 맞긴 한데, 너희는 연결해서 보여주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여의도 촌놈이 조금 더 커. 차도남은 너무 편향적이야. 얘는 한순간에 그냥 넘어가래고, 여의도 촌놈이 진짜 진득해. 이 경우에는 아무리 연결 재무제표도 공시는 하지만, 별도 기준의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스웍은 우리가 재무제표나 이런 사업 내용을 깊게 안 봤기 때문에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업의 내용만 딱 봤을 때는 연결로 뭔가 더 있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연결 기준으로도 뭔가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재무제표가 나오긴 했지만 별도 기준으로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2019년도 말에 보면은 자산이 약간 489억 정도로 엄청 얼마 안 돼. 진짜 쬐끼난 회사였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작년 말만 하더라도 940억, 10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6월 말에 봤을 때 지금 1220억이고, 1220억인데, 자산 좀 그래도 그 재작년 말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떴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채권 보이나요? 부채 보이나요? 부채가 100억 정도였는데 690억이 됐어요. 부채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났죠. 이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자산이 있고 에셋이에요, 에셋. 그 다음에 여기 부채, 데트. 그 다음에 여기 에쿼티, 자본이에요. 그러면은 데트 나누기 에쿼티, 이게 부채 비율이거든요. 부채 비율. 이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100%보다 안 되면 재무 건전성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인상으로는 좋다고 볼 수 있고, 100에서 200%는 뭐 일반적이고 200% 넘어가면 조금 부채 비율이 부담스럽네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1000억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순식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크게 130% 가지고 괜찮네라고 판단하기는 애매해요. 증가 속도를 보면서 조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고, 매출액도 지금 제가 클린룸 2차 벤더다 보니까, 장비 2차 벤더다 보니까 실적 변동성이 높을 거다라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반도체 업황이나 디스플레이 업황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많이 좋았어. 괜찮았어. 영업 손익은 원가 관리가 안 되면서 손실이 났네. 근데 매출액은 좀 187억 정도 나왔어요. 그죠? 근데
2021년도 6월 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713억 곱하기 2배도 140억 정도 돼요. 아니, 뭐 맞죠? 140억. 그니까 진짜 얼마 안 돼. 반토막이 난 거라.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꽤 그래도 한 25% 정도는 이제 매출이 연율을 한다고 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작아졌죠. 그래서 매출 감소가 좀 유의미하다. 실적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솔직히 이 매출액도 보고 이 영업이익단, 당기순이익단을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당기순이익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났어요. 그죠? 야, 당기순이익 나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당기순이익은 얘네들이 뭐, 업황이 되게 괜찮아가지고 사업으로 낸 게 아니라, 기투자됐던 전환사채의 그 평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파생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라서, 이 채권 투자 입장에서 이 수치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더 유의미한 건 뭐다? 지금 현재 이 실적, 올해 반기 실적이에요. 마이너스 47억.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아까 바이오 산업 신규로 진출한다 그랬는데 와 이거 재무부담 좀 크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 기준으로도 크게 다를 건 없어가지고 이 두 개 비교하면서 크게 차이가 있는지 보면 되는데 별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별도만 보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까지가 일단은 재무제표를 깊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까지 좀 이해되세요? 자, 부채 비율까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부채 비율까지는 말씀드렸고,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다 본 거고, 이건 다 어디서 보냐면, 똑같아요. 사업보고서에 아까 그 재무제표 있죠?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서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그래도 봐야 된다라는 점 꼭꼭 인지해 주시고, 자, 자산 먼저 볼게요. 자산 먼저 쭉 하나씩 다 봐야 돼.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유동성 자산, 그러니까 총 자산은 1220억 정도가 있는데, 유동성 자산 536억, 비유동성이 689억 정도 있네. 비유동 자산이 보통 유형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체 치고는 비유동 자산이 보통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현금 보니까 124억 정도 있네. 그러면은 한 10% 정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막 작지도 않네. 그렇다고 막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예수금 31억 담보 아니거든요. 요거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현금 120억 정도 있구나 하고 끝. 현금은 딱히 볼 게 없어요. 왜? 우리가 회계상으로도 뭔가 조작을 못해. 매출 채권이 49억 정도 있는데 이 중에 29억이 종속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수조 시수억이라고. 이게 아마 중국 업체 실질적으로 생산 시설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쪽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게 항상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셀트리온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납품을 해서 매출을 일으켜. 근데 야 너희 실질적으로 매출 안 일어난 거고 자회사로만 그냥 이렇게 물품 보내놓고 만들어놓고 보내놓고 매출로 찍는 거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기 가능성이 있거든. 저는 셀트리온이 사기는 일단 이거는 논외 이야기인데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수출 규모에서 바이오 쪽 보고 이러면 알 수 있거든. 근데 아무튼 이거 넘어가고 얘 같은 경우에 아무튼 49억 정도 중에 29억이나 반 이상이 종속회사랑 연결돼 있네. 이거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냥 쭉 봤을 때 얘가 아무튼 10%로 좀 높잖아요. 얘랑, 그 다음에 큰 거 위주로 보면 돼요. 재고자산 160억 정도, 한 13% 정도 갖고 있으면 일반적이네. 166억, 크게 안 변했네. 얘도 이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본 거는 체크를 좀 할게요. 얘도 받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유동자산으로 해가지고 31억. 이거 정기예금이거든요. 근데 이거 담보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자산의 가치가 없어요. 정기예금 31억, 이건 담보로 돼 있으니까 2% 정도 있는데 얘는 뭐 우리 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얘는 뭐다? 담보. 얘가 담보 잡혀 있음.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얘는 크게 의미 없다. 기타 유동 자산 뭐 일단 작으니까 작은데 이게 작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 나가서 큰 거는 지금 재고 자산이랑 현금성 자산인데 매우 일반적인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비유동 자산 중에 이제 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23%로 크죠. 유형 자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20년도 말이란 말이야. 이게 2021년도 반기 말이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보니까 크게 늘어났어요. 지금 한 160억 가량 늘어났거든요. 근데 얘를 보니까 당반기에 168억 정도 추가를 했어요. 획득을 했는데 이 웃긴 게 뭐냐면 최대주주 BBB 걸 샀어요.
이게 그러면은 뭐 최대 주주거 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어떤 거냐면 이 같은 그룹 계열사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형 자산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지원의 그런 의미도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BBB가 갖고 있는 건물, 굳이 BBB가 갖고 있어도 되는데, 이 건물을 우리 시스웍 입장에서는 현금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거든? 근데 자기들 이제 뭐 생산 시설 필요하다라는 명목으로 BBB가 갖고 있는 건물을 샀어. 현금을 주고. 지원의 의미. 현금을 줬어. 그래서 203억 정도가 BBB한테 갔습니다. 토지랑 건물 다 해서 203억 어치를 실수하기 샀어. 그러면서 BBB한테 현금이 갔다. 그러면서 말 나온 김에 한번 보니까, 지금 여기 그냥 작아서 넘어갔는데, 대여금 63억 있죠? 이 기타 유동 수취 채권 63억 중에 단기 대여금이 55억인데, 지금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반기, 이번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25억이 더 늘어났거든요? 이 단기 대여금이 누구한테 갔냐 봤더니 BBB한테 갔어요. BBB한테 단기 대여금으로 지금 55억이 또 갔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기타 유동자산도 작아서 넘어갔는데 47억 중에 40억이 선급급이거든요. 미리 준 돈. 근데 미리 준 돈 이 40억 중에 26억이 또 BBB한테 들어갔어.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이 BBB가 최대 주주로 오면서 시스웍에 있는 현금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어요. 개새끼들. 못된 새끼들. 맞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보이니까 좀 약간 별론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자, 이제 비유동 자산 열심히 봐야 돼요. 큰 거, 유형 자산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 의아함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게 뭐냐면 기타 비유동 금융 자산인데 311억. 엄청 크죠? 얘가 제일 커요. 그럼 얘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얘를 봤더니, 주석에서 봤더니,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드래곤플라이라는 주식 전환 우선주로 68억을 샀고요. 필로시스 19회차, 20회차 전환 사채를 샀습니다. 이 총 금액을 보니까 거의 한 83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필로시스의 지분이니까 뭐 보통주나 주식이겠죠. 주식 증권을 80억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로시스만 거의 산 게 한 163억 샀고 드래곤플라이는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가 적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관계기업 및 종소기업 투자해보면 드래곤플라이 또 있어요. 드래곤플라이 28.5억 샀거든요. 전기 말에 30억 주고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시가평가 어느 정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차손이 발생하면서 28.5억 정도. 이 33억 중에 28.5억이 드래곤플라이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뜨죠. 나머지는 미미해. 미미하니까 일단 넘어가고 중요한 거 봤더니 우리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다? 와, 일단은 현금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 124억 정도 있고요. 그죠? 현금성 124억 정도 있고요. 31억 있는데 이거는 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여기 비유동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관계기업, 종속기업 투자 이렇게 했던 것들은 중에 필로시스는 비상장이지만 드래곤플라이는 상장사예요. 그러면은 상장사 지분이니까 유사시에 현금화 할 수는 있겠네요. 급하게. 아니면은 담보대출 받을 수 있겠네요. 50%든 60%든. 그러니까 지금 124억에 지금 드래곤플라이 96억이거든요. 그 중에 한 반 정도 담보대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한 50억 정도 해서 174억 정도는 현금성 자산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하나를 볼 수 있고요. 2차로 뭐다? 최대 주주가 BBB로 바뀌면서 BBB 쪽으로 들어간 현금성 자산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얘네들이 좀 공격적으로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드래곤플라이랑 필라시스라는 애예요. 그래서 필로시스라는 애예요. 드래곤플라이에 총 96.5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얘는 전부 다 주식입니다. 보통주 아니면 우선주예요. 필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로 지금 19회차, 20회차 80억 정도 들어갔고요. 아니, 130억, 맞나?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기 보면은 80억은 지분상품, 그 다음에 50.6억이랑 32.7억은 그 메짜닌 전환사채 들어가면서 총 필로시스에 163억 정도 큰액 들어갔어요. 263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거예요. 여기다 있죠. 여기다가 졸라게 기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쫙 저는 일단은 말씀드렸으니까 기재 안 할게요. 자자자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그 전환사채를 보면서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로 잡혀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산의 가치가 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담보가 총 얼마나 더 잡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31억이랑 별도로 39억 정도 더 담보가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현금성 자산 말씀드렸는데 이거 빼고 한 39억 정도 또 담보가 잡혀 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이제 보고 나서 부채도 봐야 돼. 부채를 봐야 되는데 부채는 다소 간단해. 보니까 여기 지금 비율 쫙 봤을 때 여기 딱딱 보여요. 여기 3개. 이거 3개가 다예요. 나머지 합해봤자 7%, 8%고요. 92%, 93%가 얘네예요. 얘네. 전환사채, 신주인수건물사채, 파생상품 부채. 파생상품 부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할 이상이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건물사채가 발행이 된 다음에 그 신주인수건물사채 중에 신주인수건 그 증권 옵션 그 뭐냐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 내가 이 시스웍이라는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다 그랬고 이 권리는 옵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옵션에 대한 가치가 여기에 좀 계상이 돼요. 전환사채도 전환할 수 있잖아. 그 시스웍이라는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채권을 가지고 시스웍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옵션이라 그러는데 이 옵션에 대한 가치가 파생상품 부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단에 총 얼마냐면 한 65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면 되는데 여기 자 이거는 6월달 분기보고서 기준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시스웍을 치면 분기보고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이렇게 나왔고 여기 쭉 보면 신주인수권 행사됐다 쭉 떠요. 신주인수권 행사 여기 공시 떴고 그 다음에 전환청구권 행사가 됐다 떠요. 전환청구권 행사. 그래서 하고 봤더니 정리해서 봤더니 2회차 전환사채, 3회차, 4회차, 5회차, 2회차부터 6회차까지 전환사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환가액 보이죠? 890원, 890원이에요. 890원. 이 말은 지금 시스웍이 1,300원, 1,400원 하면 만약에 1,200원이었다고 볼게요. 지금 1,200원이었던 것 같으니까. 자, 시스웍은 1,200원인데 890원에 주식을 바꿀 수 있어. 34% 수익이거든요. 내가 이게 전환사채를 행사해서 채권을 주식으로만 바꾸면 34%, 35%가 수익이야. 그러면 당연히 주식으로 바꾸겠지. 그잖아요. 그래서 2회차랑 3회차랑 이 지금 보면은 각각 얼마였냐면 얘가 50억짜리고 얘가 10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150억짜리 채권이 자, 150억 채권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150억이 있던 CB가 주식으로 바뀌어서 여기로 넘어간 거야. 그럼 마이너스 150 플러스 150 된 거예요. 부채 비율 어떻게 돼? 좋아졌겠죠. 맞죠? 부채 비율 일단 좋아졌겠죠. 주식 전환됐으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똑같아.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전환사채 내용만 제가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온 거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150억이 있었거든요. 150억.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150억이 있었는데 그거 다 행사됐대. 워런트가 행사됐대. 이거는 좀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신주인수권부 자체는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거를 행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주인수권 행사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신주인수권은 첫 번째로는 현금. 예를 들어서 1215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하나 행사를 했다라 그러면 현금 1215원을 주고 주식 하나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채대용 납입이 있거든요. 사채대용 납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이랑 채권이랑 세트로 발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신주인수권이랑 매칭되는 채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채권 1215원치를 주고 주식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채대용 납입으로 다 행사가 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지금 이렇게 해서 12 더 있을 거예요. 150억 BW 150억 부채가 이렇게 두 개가 총 300억이 있었는데 300억 그죠? 지금 CB 같은 경우에 이 150억이 없어지고 주식으로 갔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BW 같은 경우에도 150억이 없어지고 주식이 더 생겼어요. 자본이 또 늘어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본 늘고 부채 줄고 부채 비율 엄청 올라가고 재무건전성 좋아지고 이렇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어.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그림 파일로만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이나요? 자, 지금 130%로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 부채 300억이 없어지고 자본 300억이 올라가면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어요. 엄청나게 개선이 됐는데 거기다가 근데 이제 이번에 BW를 발행하잖아요. 얼마? 300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개선됐는데 거기에 이제 부채 300억이 신규로 잡힐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전환된 거 고려하고 신규로 발행하는 7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다 고려했을 때 부채 비율은 8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는 부채 비율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재무건전성만 보면, 그러니까 부채 비율로만 딱 봤을 때 재무건전성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많이 괜찮아졌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딱 전환사채 전환되고 신주인수권 사채 대용 납입으로 행사되고 이 두 건으로 지금 여기 보면 403억 중에 115억이 빠졌습니다. 왜 150억 행사됐는데 115억만 빠지나요? 이게 회계 정책상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 채권으로도 잡는데 파생부채로도 잡아요. 파생부채. 그 전환사채로 잡고 나머지는 파생상품 부채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되면서 115억은 뺐지만 여기서 69억을 빼는 거지.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있었는데 이거 다 행사됐으니까 이것도 빼줘요. 그래서 지금 115억 빼주고 115억 빼주면은 230억 빼주는 건데 거기다가 70억 정도 빼주니까 300억 빠지는 거죠. 부채가 그러니까 693억 그대로 되는데, 왜냐면 300억 빠져서 390억이었겠지만 300억 더 추가로 부채 채권을 사채를 발행하니까 690억 그대로인데 여기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하면서 자산 늘어나고 재무 건전성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채권자 입장에서 좀 따져봐야 돼. 차입금도 많이 없고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전환 안 된 거. 4회차, 5회차, 6회차 전환사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자, 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씩 이제 보자고. 이걸 보기 전에, 자, 124억 정도 있고. 근데 운영비용이 계속 들 거 아니에요. 124억을 전부 다 현금이라고 온전히 생각하면 어려워. 근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봤을 때 190억 정도, 170억 정도 쓸 수 있었다. 자, 그러면은, 자, 170억 정도 있었고. 자, 지금 현재 170억 정도 있고요. 그죠? 170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0억 발행하면 현금 지금 470억 정도 되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운영 비용가 발생하는 운영 자금 말고 아까 전에 설비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458억 중에 어느 정도는 됐을 거지만 그래도 한 지금 90억 빼도 370억 정도는 현금이 필요하네요. 여기서 우리 신규 사업 투자해야 되니까 이 정도 돈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 170 더하기 300 마이너스 370 해봐요. 100억 남아요. 100억 운영자금으로 계속 들어가겠죠? 손님들, 얘네들 공격적으로 투자하니까 단기순이익 나기가 어렵다고. 영업이익 나기도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그 클린룸 2차 장비하는 이쪽이 큰 폭으로 막 갑자기 업황이 좋아져가지고 실적을 급격하게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다르게 엄청나게 증가 안 하는 이상 단기순이익 흑자가 나기는 어렵다고. 영업이익이든 단기순이익이든. 근데 지금 100억밖에 없어요. 운영자금 계속 들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남아있는 채권 보니까 얘가 50억, 4회차 50억, 얘 얼마? 200억, 얘 얼마? 100억, 350억을 갚아야 되는 거라. 와, 이 과연 가능할까? 그 뒤에 이제 7회차가 뜨겠지, 300억. 그러면은 이거 350억에 100억. 와, 그러면 우리 거 갚을 때 한 650억 정도 현금이 필요한데 가능할까?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계속 따라와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나가버리면은 이제 이상한 정보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손님들 그러면 안 돼요. 보니까 너희 지금 이야기한 걸로 보니까 100억 정도 쓸 수 있는 우리가 지금 100억 정도 현금이 남는데, 와, 이거 우리 실적 흑자 안 돌아오면 갚기 어렵겠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자, 지금 현재 현금 그러면은 100억. 그죠? 근데 갚아야 되는 게 4회차 12 50억, 5회차 12 200억, 6회차 12 100억, 7회차 12 300억, 총 655억인데 655억이잖아요. 자, 이걸 이제 갚아야 되는데, 와, 이거 터무니없는데? 야, 너 이거 차원에서 채권 발행 못하면 답도 없겠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이런데 보면, 자, 일단은 바로 저축은행 쓰레기고요. 상상인도 쓰레기. 상상인 아나요?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데 이 상상인이 완전 쓰레기. 이 새끼들
저거들 돈 안 들어가지고 무자본으로 기업 먹는 못된 놈들이거든요. 기업 사냥꾼, 이 상상인. 얘네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니까 와이씨 답도 없는데 싶은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양아치 같은 애들이, 얘네들은 잘 몰라. 상상인만 보면 그래. 상상인이 5회차 들어왔고, 이 세 개 조합이 6회차 들어왔고, 바로 저축은행이 4회차 들어왔어요. 그 보니까 지금 그 5월 31일부터 얘네들이 되거든요. 얘네들 5월 30일. 자, 5월 30일. 그 얘네들이 10월 28일. 그 다음에 얘네들이 12월, 맞나? 12월 맞죠? 12월 2일. 이렇게 이제 그 전환권이 있단 말이야. 풋옵션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차례대로 5월 30일에 50억 상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상환 오기 전에 10일, 2022년도 10일에 또 200억을 상환해야 돼. 이 문제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하나 보니까 뭐냐면, 그 전환가가 조정이 돼도 1625원까지 조정이 되거든요. 그니까 전환사채니까 지금 아까 제가 방금 2회차, 3회차 전환됐다 그랬잖아요. 주식이 많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얘네들은 1625원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거든. 못 가면 어떡할 건데? 갚아야지. 그러면 일단 50억 갚아야 되는데, 야, 100억 운영자금 남아있긴 한데, 이거 너희들 조금만 돈 벌면 50억은 충분히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얘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 답 없는데 100억이 200억 100억. 근데 보니까 전환가액이 액면가까지 리픽싱이 가능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500원 액면가까지는 계속해서 얘네들도 전환가가 떨어진단 말이야. 액면가 리픽싱이 왜 좋냐면요, 초님들. 주가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져서 600원까지 떨어졌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지금 5회차랑 6회차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600원으로 바뀐다고. 600원으로 바뀌었다가 조금 올라서 700원으로 올랐다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4회차는 끝났어. 1600원 안 되니까 상환 될 거란 말이야. 근데 700원 나누기 600원 해봐요. 16% 수익이에요. 800원 됐다 봐봐. 33%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액면가 리픽싱은 웬만해서는 500원 이하로 안 가는 이상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즉 뭐다? 전환사채를 상환 요청을 하지 않고 때를 봐서 주가가 반등할 때 아무리 떨어져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니까 반등할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구조로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상환 부담이 크지 않아요. 이 5회차랑 6회차는 액면가 리픽싱이거든. 그러니까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봐져요. 문제는 뭐냐? 액면가 리피싱은 옵션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급등하면 파생상품 부채를 엄청나게 잡아야 될 수 있어요. 파생상품 부채를 엄청나게 잡으면 이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혹시 자본이 많이 없으면 자본 잠식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 상패 사유란 말이야. 그래서 자본 잠식 때문에 막 어쩔 수 없이 콜옵션을 빨리 행사하던가 아니면은 풀려고 얘네들이 부랴부랴 할 수 있어. 근데 그때는 아무튼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 그냥 한번 알려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5회차, 6회차 문제 없고, 그럼 봐. 야, 여기서 정리하면은, 생각보다, 나가리, 50억 갖고, 이거 갚아야 되네. 아이씨, 근데 이건 알겠는데, 그래도 300억 갚는 거, 너희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약간 잡주 같은 느낌이고 대주주가 지분도 많이 없고 BBB가 어떤 기업인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시스웍에다가 빨대 꽂고 시스웍 현금 계속 가져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BBB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에 이것들을 못 갚는 건 이거 갚을 필요 없는 건 알겠는데 얘도 갚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상환할 때 주가가 못 올라가지고 이거 상환하려고 할 때 너희들 상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상환이 되려면 너무 선행 조건들이 많아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BBB가 상장되면 좋은데 BBB가 만약에 상장이라도 하면 그렇게 되거나 바이오가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데 실적이 나긴 어렵거든요. 흑전을 해야 되거나 이거 어렵고 그죠? 이것도 완전 이벤트 드리븐이니까 어렵고 가능성을 기대할 수는 없고 세 번째로 클린룸 쪽 본업이 잘 돼가지고 흑자를 내는 건데 이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 작고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래곤플라이라던가 필로시스 투자한 걸로 갚아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살펴봤지 당연히. 여기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필로시스랑 드래곤플라이를 봤어요. 근데 애매하거든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웍이 18.6%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써 최대 주주인데
2020년도 11월 달에 됐어요. 2020년도 9월에 시스웍을 먹었고, 시스웍을 통해서 드래곤플라이를 2개월 뒤에 먹었지. 근데 부채 비율 460% 엉망진창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전환사채 엄청나게 발행을 했고, 엄청나게 뭐라 해야 돼? 약간 작전 세력들이 많이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그 행태를 많이 보였어. 그래서 일단은 저는 드래곤플라이에 대해서 별로고, 근데 드래곤플라이가 무슨 기업인지 봤더니, 그 스페셜포스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31살이거든요. 30대 초반이거든요. 스페셜포스 하다가 조금 하다가 서든으로 넘어갔어. 스페셜포스는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윗세대 분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스페셜포스 하는 애들이 드래곤플라이예요. 얘네들이 보니까 AR이랑 VR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찾아보니까 BBB가 드래곤플라이를 인수한 이유가 뭐냐면, 이 AR, VR 기술을 가지고 진단키트 한다 했잖아, BBB가. 이 진단키트를 BBB가 생산하고 이거를 시스웍을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거든요. 할 때 이 진단키트 쪽이랑 AR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뭔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 진단키트 쪽에 그런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대요. 개미 입장에서 구미가 땡기죠. 실현이 될 줄 몰라. 난 할 거라고는 할 수 있어. 실현이 될 건 몰라. 주주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서는 테마성으로도 오를 수 있고 좋은 요소긴 맞아요. 그래서 주식 입장에서는 뭐 이건 별개의 문제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 460% 부채 비율인 애, 지금 계속 손상 차손 발생하고 있는 이 애 이상한 애 드래곤플라이를 먹었는데 그걸 보고 가져가야 될까, 이런 의문 하나. 필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플라이만큼 엉망진창은 아닌데 부채 비율이 20% 넘고요. 그 손실이 계속 영업이익 단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필로시스는 최대 주주는 아니고, 최대 주주는 PHC라고 하는 기업이고, 얘네들이 혈당 측정기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필로시스는 오히려 사업적 지점적인 연계성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필로시스 위에 PHC라고 있고, PHC 위에 M컨설팅이라고 있는데, M컨설팅 주인이 최인환이야. 이거는 제가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되더라고. 이 최인환, 아까 전에 그 BBB 대빵 최재규라 그랬거든요. 최재규랑 최인환도 형제 사이인가 이런 뭐 있나? 약간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사실 여부는 전혀 확인 안 됐고, 그 부분은 일단은 패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시스웍이 투자한 드래곤플라이나 필로시스도 영 별로다. 그래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봤을 때 부채 쪽은 워낙 깔끔하고 전환 행사 되면서 뭔가 만기 상환했을 때 현금을 상출해야 되는 부담감은 확실히 적지만, 7회차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7회차 채권을 상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 선제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나, 만족시킨,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강력한 메리트가 없는 한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 투자하기는 이번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그런 뭘 봐야 돼? 발행 계율을 봐야지. 시스웍 비제로 엄청나게 위험한 신용등급이고요. 300억, 1000억 정도 되는 자산의 기업이 300억을 채권 발행한다는 건 엄청나게 크게 난 거고, 표면 이자율 1%에 만기 보장률 4%예요. 제2제강도 4%에 발행했는데 얘가 발행을 4%에 한다? 이게 답도 없노. BBB가, 시스웍이 지금 연 4% 발행에 아무리 BW가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물론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투자를 하게 되면 신용 이벤트를 그 만기 때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한번 올랐을 때 사채 대용 납입을 하면서 내가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면서 주식으로 추가 수익을 날 가능성도 높고, 두 번째로 그게 아니면 내가 들어간 다음에 채권은 바로 9,000원 초반대에 팔고, 신주인수권 상장하면 그거 바로 상장했을 때 팔면 그것도 한 5%에서 채권 손실까지 감안하면 워런티에서 한 15%에서 20%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채권에서 한 마이너스 10% 난다라고 하면 딱 떼게 하면 5%에서 15% 수익이 나잖아요. 이것만 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보고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고려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내 개인 자금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손님들 만약에 자금이고 내가 내 회사에서 일하는 내 고객들 자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굳이 이런 크레딧 위험을 가지고 연사 프로 BW를 들어갈 매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BX라고 봐져요. 이거 지금 1397원이라고 돼 있는데 조정가액 1215원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1215원. 하면 1065원까지는 리피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직 아무튼 이렇긴 한데 이렇게 매력도가 있긴 한데 나라면 BBB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됐다라고 했을 때 BBB는 그렇게 시스웍 빨대 꽂고 먹는 양아치 아니고 기업 사냥꾼도 아니고 작전 세력도 아니고 진짜로 바이오 전통 업계 쪽이라서 진짜 크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유사시에 지 돈을 다 들여서라도 기업을 살릴 만한 니즈가 있으면 능력도 있다라는 게 확실하게 판단이 됐다면 저는 당연히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돼. BBB 계속 찾아봐도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계더라고.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요, BBB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결론을 내고 나서 봤을 때 재무구조도 별로고 재무 상태표를 봤을 때 시스웍을 대하는 태도도 영 별로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말자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던 거죠. 이렇게 해서 결론 끝. 근데 아시죠? 한창 이번에 나온대. 한창도 이번에 발행한대요. 근데 한창은 아직 잘 못 봤는데 시스웍보다 더 최악인 것 같거든요. 야, 이런 애가 BW 공모로 발행을 하게끔 놔뒀다고? 자원바이오도 철회됐는데 얘도 철회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 정도 급이긴 해요, 한창. 근데 아무튼 저는 결국에는 그 태생이 채권 쪽이다 보니까 공모주가 다른 개인 일반 고객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유튜브 구독자 좀 올려보려고 공모주를 하긴 했지만 태생이 채권인지라 채권 다룰 거거든요. 방송으로 다룰 수도 있고 녹화로도 다룰 수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촌님들. 그럼 이 영상 이제 녹화 편집본 보신 촌님들이든 나방에 참여해준 촌님들이든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이 영상 내용을 토대로 한창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는 거죠. 한창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제가 영상 이제 녹화를 하든 방송을 하든 한번 소통을 해서 또 공부를 해보면 조금 지금은 단기 메모리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롱텀인 그 장기 메모리 영역으로 들어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대가 있어서 우리 촌님들 한번 한창 직접 공부해보시고 다음에 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이 시스웍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못한 말씀이나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종목 토론방 적극 활용해 주시고 저는 카운트다운 5초 하고 이번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